예, 반갑습니다. 남면입니다. 네, 창업도 힘든데 창업보다 더 힘든 건 기업의 변신이 힘들고 변신보다 힘든 건 혁신이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 제목이 혁신 그리고 성장이라고 지어주셨어요. 네, 혁신의 성장까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많이 고민하시는 과제일 텐데 어떤 얘기 전해주실까요? 예, 창업을 하고 살아남는 것이 저희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변신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30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어떻게 안 망할 수가 있느냐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창업가들도 많이 도와주고도 계시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오늘 강연에서 그 이야기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강연 요청을 받고 어떤 얘기를 할까? 전 주로 이제 사전오기에 제 사업 경험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임직원을 상대로 이제 이런 내용, 소통이나 혁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외부 강연은 안 하고요. 우리 임직원들 상대로 제 생각을 전달하는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 혁신 그리고 성장 이 내용을 다산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임직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 생각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판교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래도 좀 비슷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이 흔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도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혁신이란 말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정작 혁신되는 걸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왜 혁신이 이렇게 어려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고 그런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혁신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혁이 가죽혁자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꽤 어울리는 그림이죠. 가죽을 딱 늘어놓고 이 혁자를 쓰면은 잘 어울리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벗긴 가죽이라는 게 어떤 가죽의 용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 무드질을 하고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혁신이란 말이 나왔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 혁자 자체는 우선 우리 가죽에서 시작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개혁이나 개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고 영어로는 이노베이션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혁신이라고 하면은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묵은 풍속이나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한다. 이 새롭게 한다라는 데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다 뜯어 고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뜯어 고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개혁이란 말도 쓰고 개선이란 말도 쓰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혁신이나 개혁은 뭐 크게 다른 얘기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개선은 이 혁신하거나 개혁을 하기가 다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나마 있는 데서 부족한 거, 잘못된 거, 나쁜 것을 조금 더 좋게 고쳐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개선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 좀 뜻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 일을 해보면 개선도 어려워요. 이 개선이란 말 하나로 성공한 회사가 도요다라는 일본 자동차 회사죠. 가이젠 해가지고 일상적인 돌아가는 거에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끊임없이 개선을 해서 정말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를 끌어가고 있는 도요다가 이 가이젠, 이 개선이라는 말을 좋아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혁이나
혁신은 정말 쉽지 않다. 그 후에 그치기가 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혁신이 어려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은 이제 보수적이다. 기본적으로 보수성은 인간의 생존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보수의 힘은 강하다는 뜻이죠. 거기에 비해서 혁신은 인간의 이성 의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 본능과 이성을 가진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수적인 성격은 본능에 더 가까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게 그 혁신이라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성의 힘보다는 본능의 힘이 훨씬 더 강하죠. 말은 합리적으로 하고 이성적으로 하는데 내 몸은 실제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그게 본능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능이 아무리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다 하더라도 이 본능의 힘을 저는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성이 있다. 그거는 일종의 생존 본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진보를 위한 혁신은 우리가 이성의 선물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존 본능의 저항은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보다는 본능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 보자는 거죠. 아니 뭐 혁신하면 되지. 왜 안 돼? 내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맞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지. 왜 안 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이런 그 보수성이 생존 본능만 강한 거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최적의 행동 방식이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 중에 성공적이었던 거 그것들이 쌓인 게 보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수라는 것은 검증된 방식이고 그러니까 낯선 것 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회피를 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생존 본능이 훨씬 더 강하다. 그게 바로 보수다. 그게 바로 보수의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죠. 보수주의 아버지 영국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보수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쓸모있는 것들을 지키려는 본능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 행위에서 보수 진보 이렇게 쉽사리 가졌던 그런 생각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도 그렇게 멋없는 건 아니다. 우리 생존의 최적의 그런 가치를 지키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그 진보나 혁신은 인간의 이성의 의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은 기업 생존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거는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다. 그러니까 혁신하지 않으면 변화에 새롭게 적응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좀 더 길게 연장을 하다 보면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제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가는데 국가가 그대로 있다면 혁신하지 않고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국가가 망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망하는 게 더 쉽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라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혁신하려는 의지가 적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업은 혁신을 매일 외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기업은 굉장히 망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대기업하고 벤처기업하고 또 비교를 해보시면 대기업은 쉽사리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있고 일거리가 있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혁신하지 않아도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하고 대기업에서 일하던 임원들의 사고방식하고 우리처럼 벤처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비교해보면 그게 확연히 드러나요. 저는 그 세 가지를 그렇게 판단을 해요. 얼마나 망하기가 쉬운 조직인가. 거기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벤처기업가는 매일 혁신하지 않으면 바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일삼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혁신에 대해 얘기하라면은, 그리고 저를 초대한 것도 이 혁신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라는 것은 갈수록 빨라지죠. 그러니까 세상이,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혁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보수적인 방식으로 살면 돼요. 그 프로세스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고, 규제에 잘 따르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존에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혁신이 필요한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평균 수명도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혁신이란 주제가 그렇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혁신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신제품, 신기술, 서비스다. 이런 혁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비행기가 발명이 돼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손빨래를 하다가 이렇게 세탁기가 발명이 돼서 우리 생활에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는 것, 이런 혁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은 모든 사람들이 반기고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두 번째 혁신의 종류는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하는 기술 및 아이디어의 진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누군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다 자동차로 바뀌었죠. 그런데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자동차가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분야에서 이걸 대체하는 대체 혁신이라고 얘기합시다. 대체 혁신이라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혁신은 대부분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이전에 산업혁명 이후에 몇 번의 그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는 초기에는 새로운 것들이 많은 혁신을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걸 잘 들여다보시면 이미 다 있는데 그거를 더 좋게 하려는 혁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일하는 대신 뭐 로봇이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만큼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대체 혁신과 신규 혁신이 두 개로 이제 나눠서 한번 들여다보면 이 대체 혁신이 왜 어려운가? 이거는 기존의 이해관계, 즉 기득권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뭐 그제 타다가 그게 혁신이냐 아니냐, 그것도 시비가 많죠. 그게 무슨 혁신이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혁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혁신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우버, 에어비앤비,
그런 것들이 혁신이었잖아요. 그 전으로 가면 또 아이폰을 만든 스마트폰의 혁신. 그게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겪었던 인정받는 혁신의 사례잖아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자는 거죠. 타다라는 유사 택시 서비스가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대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혁신이냐 아니냐. 그리고 지금 얘기한 요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기존의 택시업자들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타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혁신적이냐 서비스 아이디어가 혁신적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저는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그 고객이 즉 수요자가 야 그거 혁신적이야 좋아 나 그거 이용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다를 불법화시킨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거 저 해달라고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넣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혁신의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택시를 타보지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불친절하다, 뭐 가격이 높다, 어쩌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강남역에서 특정 시간대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1시간, 2시간 잡히질 않아요. 그럼 그 서비스가 실종된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요 앞에서 요 앞에 가려고 택시를 부르면 안 와요. 돈이 안 되니까. 이거는 수요자 관점이 아니잖아요. 공급자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불편해. 화가 나. 근데 타다는 와줘. 한 50% 더 낸다 하더라도 난 상관없어.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거면 저는 무조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회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만이라도 그걸 반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혁신이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누군가 새로운 혁신을 했고 그게 시장에서 환영받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혁신으로 봐야 되고 그거를 극대화시켜야 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우버가 불법화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받아들여지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게 논란이 있어요. 기득권이 공고한 나라일수록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막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대체 혁신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관계, 기득권과의 충돌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혁신을 일어나게 하려면 그걸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그게 이제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권력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혁신이라고 해서 걸림돌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그 신규 혁신, 그러니까 신규 혁신을 받아들일 때 일어난 리스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도출이 안 되면 이런 그 신규 혁신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처음 띄웠어요. 비행기 처음 띄웠을 때 얼마나 많이 추락사고가 있었겠어요. 많이 죽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발달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비행기가 없으면 우리가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럼 초기에 그 비행기가 상업적으로 성공하게 되기까지 그때 그 정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저는 뭐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리스크가 있는 어떤 것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 리스크가 충분히 계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자세가 혁신을 받아들이는 자세지 그거 위험하다고 해서 하지 말자.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그 혁신적인 사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혁신의 걸림돌들 그건 잘 들여다보면 이 혁신과 이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공존이 불가하고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양립할 수 없는 가치관이고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고 윤리의 해법은 없다는 거죠. 혁신이 되려면
그걸 받아들이고 결정을 했으면 그 나머지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제 개혁이나 철폐는 기존 체계와 기득권을 파괴하는 것이지, 기존 체계를 온전시키고 기득권을 온전시키면서 혁신이 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거냐 말 거냐 문제지, 그 두 개를 윤인할 수 있는 해법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기득권과의 충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것은 옛 것을 몰아내는 순환 과정이었지, 한 번도 마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이런 건 자연의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옛 것을 몰아내고 자리를 잡는 과정이었지, 그게 사이좋게 공존하고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조화로운 세상이고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정글의 약육강식 같은 일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거지, 착한 사람들이 착한 마음에서 착하게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카풀이나 콜버스나 우버 타다 하고 기존 택시업계 문제, 이게 저는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위너가 되는 과정이지. 그 인터넷 전문은행과 오프라인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편의점과 약국의 문제, 아마존과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문제. 지금은 혼재돼 있지만 결국은 어느 한 방향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노베이션이 없으면 10년 내 기존 은행의 92%는 도태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행의 경쟁자는 기존 은행이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혁신적인 IT 기업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10년 내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뀐다는 거죠. 과거에 은행이 없던 시절에 우리가 산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은행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근데 그 은행도 사라지고 또 다른 IT 공룡들이 나와서 그 은행의 역할을 대신할 거라는 겁니다. 이 적기조례는 뭐 우리가 혁신과 그 기득권의 문제를 다룰 때 항상 그 나오는 얘기죠. 그 영국이 산업혁명을 주도한 나라고 이 혁신을 주도해온 나라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영국이 이런 규제를 통해서 잘못 대처를 해서 자동차 산업의 그 주도권을 독일과 미국에 빼앗기는 그런 그 사례가 바로 적기조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호사가들이 이런 자동차를 끌고 나왔을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이 있겠어요. 막 폭주하다 들이받기도 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뭐 불안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규제를 하자. 그래서 뭐 최고 속도도 제한을 하고 위험하니까 앞뒤에 빨간 깃발 든 사람 세워서 운전해라.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얘기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타다를 허용하는데 뭐 하라 그랬죠? 택시 면허 사라. 그다음에 이거를 하는데 뭐 저걸 해라. 뭐 이런 진입 비용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 그게 페어한 거다. 저는 뭐 그분들 논리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주장을 한 사람들이 바보들 아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규제라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도입될 때 기득권 업체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걸 조정하면서 나오는 안들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인 안들이잖아요. 페어하잖아요. 그게 공정한 거죠. 근데 시장에서 혁신은 저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평화적이지도 않고 파괴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존 관념들이, 선입견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난 그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공정해요. 그리고 일견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는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그게. 혁신은 좀 더 동물적이고 본능적이고 적나라한 모습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그 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저는 IT 다음에 BT, 바이오 헬스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거기에 사업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IT는 중국에 다 뺏겼지만 바이오, BT 쪽은 중국보다 앞서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한다 생각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공부 잘하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의사들의 엉덩이를 자꾸 이렇게 때려줘가지고 나가서 창업을 하게. 바이오 헬스. 그러니까 아까 그 원격 진료. 그 사람들이 의사 입장인 상태에서 원격 진료 하자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너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사가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리 병원도 허용이 안 돼 있고 법적으로 영리 행위 자체 사실은 그 사람들도 돈 버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리 행위가 아니라고 그래요. 난 그것도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 법률 시장이 그렇고 교육 시장이 그렇고 그 의료 시장이 그래요. 얼마나 유선적이냐면 정부가 통제를 하면서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지 사업이 아니다. 너희는 장사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돈을 받지 말아라. 그럼 내가 당신 말 인정해 주겠다. 그 돈은 또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사나 변호사가 마음대로 받게 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보수 대가를 정부가 정해주고 시장의 원리가 아니고 정부가 정해주고 굴러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영리 시장이 아니고 봉사하는 거다. 뭐 그런 논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말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혁신하자고 하면 안 되지만 다 반대하죠. 내 밥그릇 뺏기는 건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이 규제하려는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해라. 하면 이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자기 밥그릇 뺏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밥그릇 키우는 일이잖아요. 저는 좀 이런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정부 3.0 데이터 관련 규제도 그렇고 원격 의료 규제도 그렇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기득권자들의 이해가 혁신에 의한 그 이해하고 일치하게 만들어주면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의 길이라는 것은 마차를 고집할 것인가 자동차로 갈아탈 것인가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선택이 소비자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이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이냐 이거를 따져보고 선택해야 될 문제지 이게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치적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무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수준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생각 갖고 있지만 저 사람이 생각한 것도 옳다라고 일단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정해지면 네 편 내 편 갈라져 가지고 타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국가 단위에서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얘기가 또 복잡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기업 단위에서 혁신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어떤 혁신 사례가 있는지를 제가 몇 개 성공한 혁신 사례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품 혁신 사례가 있고요. 서비스 혁신 사례가 있고 프로세스 혁신 사례가 있고 경영 혁신 사례가 있고 이 네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영국의 그 다이슨이라는 그 가전업체를 아시죠? 정말 이분들은 항상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머리를 말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못 느끼는데 머리 말리는 그 헤어드라이기 그게 우리나라 것도 뭐 유닉스란 게 있고 한 4, 5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뭐 중국산은 더 싸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헤어드라이 보니까 정말 요만해요. 너무 작고 굉장히 바람도 강한데 가격은 한 10배쯤 비싸더라고요.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50만 원 주더라도 그걸 하나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기 때문에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 여자분들은 헤어드라이를 꼭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들고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작고 좋은 다이슨 헤어드라이를 갖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헤어드라이기는 보통 다른 것보다 10배 가격인데 그렇게 잘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날개 없는 이 선풍기의 혁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리고 뭐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 이런 것들이 다이슨이 우리한테 보여준 혁신 사례죠. 중국에서는 샤오미가 이런 혁신을 제품 혁신을 지속하면서 대기업으로 커나가고 있죠. 서비스 혁신 사례는 미국의 그 넷플릭스를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넷플릭스는 제가 사업하던 세대에서 컸던 회사이기 때문에 저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DVD 테이프 처음에 빌려다 봤죠. 그러다가 이제 DVD를 빌려다 보고 넷플릭스가 그게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야 저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저도 이 사업을 해볼까 말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테이프나 DVD 대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배달해 줘야 되고 회수해야 되고 또 가게를 가야 되고. 근데 인터넷이 빠르게 연결이 되니까 서버에서 다운로드 해주면 되는 방식으로 하면은 돈이 되겠다라고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 서비스 모델을 생각해 본 적은 있었는데 역시 저는 실행력이 이분들만큼 안 돼가지고 생각만 해보다가 해볼까? 그 말 되는데 그렇게 하다 저는 뭐 이렇게 안 됐고 넷플릭스는 단순히 처음에는 DVD 대여업을 대체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대체한 걸 뛰어넘어서 컨텐츠 시장을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죠? 이 비슷한 사례가 이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아마존도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책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뭐 돈도 잘 못 벌었어요. 근데 그걸로 시작해서 책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쇼핑을 확대하다가 지금은 모든 쇼핑을 다 장악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혁신이라는 것은 처음에 아이디어 하나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요. 근데 실행하다 보니까 이게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이.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넷플릭스나 아마존의 사례를 보면 그게 금방 이해가 돼요. 처음에 그들의 혁신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근본적인 플랫폼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양적인 그 혁신이 축적이 되다 보면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플랫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마존도 저도 제가 사업할 때 주시하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인터파크라고 있었죠. 출발점 비슷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원조들이 많아요. 그 유튜브가 지금 대세잖아요.
사실은 그 판도라라고 있었어요. 판도라 TV. 우리 빌딩에 있는데 아직도 안 망하 버티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시조예요. 뭐 페이스북, 우리 옛날에 싸이월드 있었잖아요. 에어비앤비, 우리 미국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하숙집 다 했어요. 그게 에어비앤비죠. 그 혁신의 단초적인 아이디어는 한국의 IT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도요타는 뭐 아까 제가 가이젠 그 개선이라는 거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혁신보다는 사실 개선을 하자. 눈에 보이는 낭비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없애보자라고 시작한 일인데 이게 전체 프로세스를 바꿔버리는 프로세스 혁신 사례로 성공을 한 경우죠. 이것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의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굉장히 큰 그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품이 수만 가지인데 그게 도착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창고에 쌓아놓게 되잖아요. 이게 뭐 조립 공장보다 부품 창고가 더 커집니다. 실제. 야, 이거를 정확히 스케줄링해서 우리 조립 시간에 맞게 따따따따 갖다 놓으면 되겠다.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요타의 그 공정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요타의 그 저스트 인 타임 운동을 그 프로세스 혁신의 사례로 뽑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기업 세계에서 일어난 성공한 혁신 사례들을 제가 예를 들어드렸었는데요. 이 맥킨지라는 그 컨설팅 회사에서 린 경영 혁신 사원칙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영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건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고객 중심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인 나가 아니고 우리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그게 혁신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잠재력.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지금 정치 세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교를 해보세요.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혁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혁신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도 잘 안 되는 게 혁신이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동의도 안 하는데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일하는 방식의 개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생각이 있는 한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전력과 목표의 연계.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함으로써 달성되는 그 목표, 그 다음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혹은 구성원의 이해관계 일치하지 않으면 혁신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죠. 경영혁신이 일어나려면 이 네 가지 네 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창조적인 혁신가의 자세는 어떤 걸까 이런 단어들을 쭉 추려봤어요. 일단은 열린 마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문제 밖에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된다.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되고 도전정신이 있어야 되고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렵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혁신은 어려운 거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겨우 성공할동 말동한 게 혁신이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례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어떤 자세일 때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자세,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인가? 내가 그런 자세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뭐 이 정도 저는 사업가가 이 정도의 품성을 다 갖고 있다면 저는 거의 뭐 도인이나 성인에 가까운 경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혁신이란 게 뭐냐?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혁신은 낡은 가죽옷을 좋아 보이는 새 가죽옷으로 바꿔 입는 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혁신은 새 살이 돋아나도록 낡은 가죽을 벗겨내는 거다. 한마디로 피가 철철 흐르는 행위다. 가죽옷을 바꿔 입는 행위를 혁신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혁신은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부 당국자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무 쉽게 혁신을 얘기하고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옷 바꿔 입기 행위가 아니고 낡은 가죽을 피가 철철 나게 깎아내리는 행위다. 그래야 새살이 돋아난다. 그게 바로 혁신에 대한 정의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거 우리 직원들, 임원들한테 제가 세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혁신을 생각한다면, 나랑 같이 혁신하고 싶다면은 이 정도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임하자.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는 것은 정체가 아닌 도태당한다는 의미다. 죽기 싫으면, 생존하고 싶으면 혁신을 하자라고 제가 우리 임직원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래도 참 잘 안 돼요.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이 혁신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도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거다. 이 기업 단위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으로 저희 자리 이동해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 분 잘 없었거든요. 늘 오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귀 기울여서 이렇게 네, 다 대답해 드리고 싶으신 또 회장님 마음이 잘 익혀지거든요. 보셨기 때문에 그럼 회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답하기 쉬운가 그걸 보느라고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이네요. 네, 제일 쉬운 답일 것 같아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 관점에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저는 살아남는 것, 망하지 않는 것,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회사 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즉 생존하는 거죠. 그게 저는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질문 챙기겠습니다. 네. 네. 버티는 정신,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앞에 글자 하나 빼고 네,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네, 열심히 버티는 정신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빨간색 종이 골라주셨네요. 직원들이 갖췄으면 하고 가장 바라는 덕목은 무엇인가요? 우리 회사의 사원 비슷하게 벽에 이렇게 격언이 하나 있거든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입니다. 원래는 그게 서양의 명언인데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정말 꼼짝말하잖아요. 특히 두 번째 문장은 가슴이 찌릿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합리화하고 생존 본능으로 남 탓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뭐 이게 본능이에요. 이것도 보수만큼. 그게 몸에 길들여져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너무 잔인해서 그 뒤는 빼고 그 앞에 것만 이제 쭉 걸어놨거든요. 근데 방법에다 대신 돋보기를 딱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걸 물어봐요. 문제는 항상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사업하다 문제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고 질책을 하는 거는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is problem.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비지하냐? 그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지한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비즈니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질책을 하면 언제 문제 해결합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 왜 생겼고 내 책임이 아니고 뭐 쟤 때문에 그랬고 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도 안 좋고 뭐 이런 핑계나 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가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 응? 그걸 나 물어보거든요. 당신의 생각은 뭐냐? 당신의 방법은 뭐냐? 그게 뭐 돈을 풀자는 거냐? 뭐 기업인들의 사기를 올려주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 예, 좀 그래서 그 자세, 능력보다 저는 사업하는 자세, 살아가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자세 중에 가장 훌륭한 게 지금까지 제가 본 글 중에서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그 얘기였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에 입사하려면 버티고 방법을 잘 찾아야 되네요. 방법 쓰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제가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기업의 혁신은 상부에서 하부까지 전달과 공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실 때 이 공유에 팁이 있으시면 알려달라고 파란색 종이에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내 방법이 옳다라는 어떤 가치관에 좀 충돌이 생기는 경우들이 회의 시간에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돼서 혁신에서 성장으로 연결시키시는 그런 과정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여러분 생각하고 같을 리가 없잖아요.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도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생각거리를 찾겠죠. 저는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성격도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도 호르몬 다르고 남자끼리도 호르몬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혁신이라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역지사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통을 해야죠. 들어봐야죠. 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 그런 정보를 갖고 있구나. 그런 경험이 있구나. 우리는 다 직업병 환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업가로서 편향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정치가들은, 공무원들은 그들의 직업병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거 인정하자는 거죠. 그걸 들어보고. 그래서 소통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잘하면 지금 얘기한 혁신도 좀 더 쉬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이해가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뭔지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 어떻게 대안을 줄 수 있는지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자세로 하면 혁신도 좀 더 쉬워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소통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소통팀장이 저기 와 있습니다. 아, 네. 우리 회사에는 네. 소통만 전담하는 직제가 있어요. 아, 저분은 소통만 책임져요. 네. 위아래 옆에 다. 아, 그게 소통 사실 하나. 스타트업에서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1인 1역이 아니라 1인 다역을 하는 그 그렇죠. 창업 비즈니스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네. 여러 가지 입장에 서기도 하고 또 그 많은 일들을 혼자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체력이 지치고 네, 그러시다가 이제 많이 정책이나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죠. 그 소통을 이제 스타트업에 약간 적용하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회장님? 그러니까 저희 네. 같이 큰 회사는 소통팀장이란 직제를 만들어서 당신은 이것만 생각해라. 혹은 혁신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혁신팀장을 만들어서 당신은 혁신만 생각해라. 이렇게 막 괴롭히면 돼요. 근데 내가 창업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써요? 자기가 다 해야죠. 그러니까 초창기의 창업가는
소통팀장 역할도 하고 혁신팀장 역할도 하고 문제 해결사로도 해야 되고 다 해야죠. 그래서 창업가가 힘든 거죠. 1인 다역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셨던 거 저도 사진을 찍어서 여쭤봐야지 하고 이제 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창조적 혁신가의 자세 얘기해 주시면서 몇 가지는 이제 파란색 그 상자 안에 넣으시고 몇 가지 두세 가지는 회색 상자에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고정관념 버리기, 다르게 생각하기, 문제 밖에서 해결책 찾기 이제 이거는 회색 상자에 넣으셨고 창조적 혁신가의 자세로 용기, 실행력, 학습하는 자세, 도전 정신, 열린 마음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창업에서 잘 하실 것 같은데 각자의 역할에서 열린 마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열린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슴을 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일단 상대편을 존중해주고 내 의견만큼 저분의 의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무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시는 나중에 해도 돼요. 결국에는 보면 무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충분히 경청을 하고 저분도 나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 단순히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 직위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에서 역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린 다 똑같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선진국에서 일을 해보고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에 일을 해보지만 차이가 뭐냐면요. 정말 그 사람들 눈높이가 똑같아요. 사장은 사장으로 일이 있고 회장은 회장으로 일이 있고 팀장은 팀장으로 일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맡은 일의 역할만 다르지 너하고 나하고 위아래 관계가 없다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급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의전 여기 중요한 사람이 어디 앉아나 이거부터 생각하고 순서대로 앉는 거 뭐 연설하는 것도 순서 저는 정말 그걸 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지위 문화 신분 문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로 제가 미국에도 회사가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지만 가보면 일본은 조금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비슷하긴 한데 그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정말 그런 지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상명하복은 더 확실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여기에 제 질문을 덧붙이면 회장님 연배에 이렇게 열린 마음의 혁신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또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연에 모신 것도 있는데 어떤 가르침, 어떤 조언을 받으셨길래 지금 위치에 오르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시골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말에 전학을 왔습니다. 타지로.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타지에서 다녔고 부모님 밑에서 엄하게 교육받은 시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다만 너는 농사 짓기 싫으면 공부해라. 양자택일이잖아요. 이게 혁신이에요. 앉아서 그냥 하기 싫은 농사일을 하든가 아니면 뭐 머리 싸매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어떻게든 먹고 살든가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준 가장 큰 가르침은 농사 짓기 싫으면 공부해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농사와 공부 중에 공부로 잘 순응하셔서 따라주셨는데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항상 기준을 삼으시는 게 뭔지 여쭤보시는 또 노란색 종이를 제가 뽑았습니다. 저도 내가 왜 아직 살아있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91년도에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는데 4번 정도 망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세바시 강연도 나가 있을 거고 인터넷에 제가 이 강연 많이 했는데 97년 말에 IMF 위기, 2001년에 IT 버블 꺼질 때, 2004년에 경영 지속성 위기, 2008년에 그 외환의 그러니까 세계 경제 위기, 금융 위기였죠. 정말 4번을 죽다 살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위험할 위자에 기회의 기자에 합성하다라는 말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는 죽기 살기로 그걸 극복을 해서 헤쳐나왔는데 그때도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 와요. 예를 들자면 이걸 정말
다 인정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졌다. 그리고 난 못났다. 난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인정한다는 게.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거를 저는 조금 솔직한 성격이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걸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분식을 하고 위장을 하고 아닌 것처럼 뭐 버티고 이러던 사람들은 많이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직해야 하는 거,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저는 내 생존의 비결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거. 근데 문제가 없는 척하면 나 자신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를 만천에 드러내고 내 치부를 다 드러내고 인정을 해야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 뛰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제 제가 죽을 때가 다 됐는지 이렇게 관상을 보면 네. 말을 해보면 아, 이 사람이 잘 될 것 같다. 아, 이 사람은 힘들겠다라는 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뭔가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드디어 하산을 해야겠다. 아, 생각해 보세요. 뭐 정부가 하는 일마다 왜 저렇게 할까? 바보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저를 매일 창업가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많은 어려운 얘기도 하고 저는 뭐 항상 만나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좀 힘들다 싶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뭐 점심을 한번 사든 아니면 한두 시간 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러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근데 최근에 내 페북에다 그 얘기를 썼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근데 저도 이제 그게 뭘까? 관상일까? 말하는 걸까? 막 생각을 많이 하다가 생각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온 결론이 아,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력이 있어요. 열정과 실행력이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로 시작을 했어도 바꿔가면서 살아남아요.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 시작한 분들한테도 네 처음 생각이 시장에 부딪혀서 성공할까 생각하지 마라. 네 생각 10번쯤 바뀌어야 네가 성공하도록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충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딪히라는 거죠. 시장에 부딪혀서 적응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성공의 길을 가는 건데 일단 부딪히려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닥치고 창업하라가 제 브랜드거든요. 창업을 해야 배우고 그다음에 실행력을 가니까 열정과 실행력 결론을 내면 이 두 가지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지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성공하고 난 뒤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성공했다 망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다시 못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게 절제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열정, 실행력, 절제력을 갖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망하고 위너가 되는구나. 성공을 유지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삼수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지켜야 될 덕목이라고.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정말 루저야.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보면 일단 어깨가 쥐어져 있고. 고집이 세요. 네. 고집 세시죠? 네. 고집이 세고 고집이 세요. 네. 그다음에 뭔 일을 하다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욕심이 많아요.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나눠 먹을 줄 몰라. 욕심이 많아요.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아요. 그다음에 자존심을 못 버려요. 자존심 세요. 이 세 가지는 꼭 버려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삼기라고 그랬어요. 삼수 삼기.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정작 본인은 그 고집이 내가 볼 땐 고집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고집인데 본인은 그걸 열정이라고 착각을 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부리는데 그러면 누가 너랑 같이 일하겠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욕심이죠. 본인은 자기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실행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열정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의 욕심을 실행력으로 착각한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제가 성격이 좀 저거해서 대놓고 또 뭐라 그래요. 그걸. 그럼 뭐 자존심 세가지고 절대로 또 자존심을 진짜 못 버려요. 자존심이 강해요. 이 세 가지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저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보니까 그렇더라. 그냥 아니 말고 내 생각이야. 그러고 이제 보내고 말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 생각이니까 이거 뭐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하고 제 얘기를 그냥 레퍼런스로만 들으세요. 열정, 실행력, 자제력 이렇게만 들으면 사실 많이 듣는 단어지만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정직의 의미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라는 그 타이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 강연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 이제 올해가 2달 남았는데요. 이 2달 남은 기간 동안에 오늘 들은 강연이 약간의 내년을 계획하시는데 새로운 동기부여도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회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멋진 강연과 또 질의응답까지 함께해 주신 남민우 회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저희 수요 인문학 콘서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